100년 뒤 우리는 이 세상에 없어요. 지은이 리처드 칼슨, 옮기니 우미정, 펴낸 곳 마인드 빌딩.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말아요. 조금만 생각해보면 정말 별것 아닌 일인데 그 일에 빠져 허우적댈 때가 있습니다. 사소한 문제와 걱정에 집중하다가 결국 균형 감각을 잃고 일을 엉망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예를 들어 심한 교통체증 때문에 짜증이 난 상황에서 마침 내 앞으로 끼어들기를 하는 차가 있다고 칩시다. 그런 경우 대개 그 일을 그냥 흘려보내지 못하고 화를 내게 되죠. 그렇게 성질을 부리는 자신을 정당화하면서까지 말이죠. 심지어 한참 시간이 흐른 뒤에도 그 일을 곱씹으면서 글쎄 그 차가 말이야 라며 분통을 터뜨리기도 합니다. 앞차가 저렇게 운전하다가 어디서 사고를 내든 말든 지금은 그냥 끼어들게 내버려 두면 어떨까요? 혹은 다급한 상황 때문에 서둘러야 하는 고통을 공감하면서 일말의 동정심을 가져본다면요? 이러면 평온한 마음도 유지하면서 남의 일이 내 문제가 되는 상황도 피할 수 있겠죠. 우리의 일상에는 이런 사소한 일들이 매일 일어납니다. 길게 늘어선 줄에서 한없이 기다려야 한다거나 자신의 잘못이 아닌데도 부당한 비난을 듣게 되거나 공정하지 못하게 일이 분배되어 대부분을 혼자 처리해야 하는 등 이런 사례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이런 사소한 것들에 대해 쓸데없이 걱정하고 짜증내지 않는 법을 배운다면 엄청난 보상이 돌아올 겁니다. 소중한 삶의 에너지를 사소한 일에 목숨 거는데 사용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죠. 그러느라 인생이 선사하는 마법과 아름다움을 놓쳐버리면서요. 이제부터라도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않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그런 삶을 사는데 전념한다면 더 친절하고 멋진 사람이 되는데 쓸 수 있는 에너지를 훨씬 많이 갖게 될 겁니다. 과연 이 일이 1년 후에도 중요할지 물어봐요. 거의 매일 저는 저 자신과 시간 이동이라는 게임을 합니다. 이 게임을 하게 된 이유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제 믿음이 잘못이라는 걸 깨닫게 됐기 때문이죠. 이 게임은 매우 간단합니다. 그저 지금 다루고 있는 어떤 상황이 지금이 아니라 1년 후에 일어나고 있다고 상상해 보는 거죠. 그 다음 자신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이 상황이 정말로 내 생각처럼 중요한 일일까? 매우 드물게 정말로 중요한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전체 인생으로 보면 큰 영향이 없는 자잘한 사건 하나에 지나지 않을 겁니다. 이 단순한 게임으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는 없지만 삶을 올바르게 바라보는 관점은 충분히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한때 너무나 심각하게 받아들이곤 했던 일들을 이제는 가볍게 웃으며 대하는 제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런 일들에 분노하거나 압도당한 채 에너지를 낭비하는 대신 그 시간을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보내거나 창의적인 생각을 하는 데 사용하고 있죠. 매일 고마움을 전할 사람을 찾아보세요. 이 간단한 전략은 실행하는데 몇 분이 채 걸리지 않지만 제가 오랫동안 지켜온 가장 중요한 습관 가운데 하나입니다. 저는 매일 아침 감사할 누군가를 떠올리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감사하는 마음과 내면의 평화는 밀접히 연관돼 있죠. 내 삶에 주어진 선물 같은 존재들에게 진심으로 고마워할 때 저는 마음의 평온이 더 깊어짐을 느낍니다. 그러니 충분히 연습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죠. 저와 마찬가지로 당신 또한 살면서 감사를 전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친구,
가족, 과거의 인연들, 선생님들, 정신적 지도자들, 직장 동료들, 삶의 안식이 되어주는 사람들. 수많은 이들이 있겠죠. 삶이라는 선물을 준 절대자나 자연의 아름다움에 고마움을 표시하고 싶을 수도 있을 테고요. 저는 마음이 온갖 형태의 부정적인 생각에 빠지기가 얼마나 쉬운지를 오래전에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부정적인 생각에 빠질 때 가장 먼저 잃어버리기 쉬운 게 감사의 마음입니다. 내 삶에 함께해주는 사람들을 당연시하게 되고 사랑은 원망과 좌절감으로 바뀌기 쉽죠. 감사하는 연습은 내 삶에 있는 좋은 것들로 초점을 맞추게 합니다. 저는 감사를 전하고 싶은 한 사람을 머릿속에 떠올리면 예외 없이 또 다른 사람이 곧장 생각납니다.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씩 계속 떠오르다가 이내 삶에서 고마워해야 할 다른 대상들도 나타나죠. 내 건강, 사랑스러운 아이들, 행복한 가정, 내 직업, 내 독자들, 내가 가진 자유 등 그 목록은 그야말로 끝이 없습니다. 아주 간단한 제안에 지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 전략의 효과는 정말 놀랍습니다.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나는 순간 감사의 마음이 충만하다면 평화가 아닌 다른 감정을 느끼기란 실로 불가능할 겁니다. 나쁜 기분에 자신을 내맡기지 말아요. 기분이란 정말로 믿을 것이 못 됩니다. 기분은 당신을 속여 삶이 실제보다 훨씬 안 좋아 보이게 만들 수 있거든요. 기분이 좋을 때는 삶이 멋지게만 보이죠. 균형 잡힌 시각, 상식, 지혜가 넘쳐나는 것만 같습니다. 어떤 일이라도 별로 힘들어 보이지 않고 쉽게 해결할 수 있을 듯 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도 대화도 술술 풀리고요. 심지어 비난조차 너끈히 받아 넘깁니다. 이와는 반대로 기분이 안 좋을 때는 삶이 견디기 힘들 만큼 심각해지지요. 균형 잡힌 시각을 갖기가 무척 어려워집니다. 자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개인적인 위해로 받아들여지고 주변 사람들의 행동이 모두 악의에서 비롯된 것만 같이 느껴지고요. 요점은 이렇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기분이 늘 변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 대신 자신의 삶이 하루아침에, 아니 1시간 만에 갑자기 나빠졌다고 생각해버리는 거죠. 예를 들면 아침에 기분 좋은 한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그는 아내, 자신의 직장, 타고 다니는 자동차에게 고마운 마음이 듭니다. 미래에 대해서도 낙관적으로 전망하고 과거의 기억도 온통 장밋빛으로 빛납니다. 그런데 오후 늦은 시간이 되자 그는 기분이 나빠집니다. 아내가 짜증나는 존재로 여겨지고 자신이 하는 일이 싫어지고 고물 자동차는 팔아치우고 싶습니다. 자신의 커리어에는 이제 발전을 기대하기 어려워 보이고요. 이처럼 기분이 엉망일 때 그에게 어린 시절이 어땠냐고 묻는다면 분명 너무나 비참했다고 대답할 겁니다. 현재 자신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부모의 탓으로 돌릴지도 모르겠군요. 어떻게 이렇게 짧은 시간 만에 이토록 극적인 생각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이치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우스꽝스럽기조차 합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것 또한 사실이죠. 기분이 나쁠 때면 균형 잡힌 시각을 잃게 되고 모든 일은 비상사태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다가 기분이 좋아지면 모든 게 좋아 보이고 기분이 나빴을 때의 생각은 완전히 잊어버리고 말죠. 말하자면 우리는 똑같은 상황이라도 기분에 따라 완전히 다른 느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배우자, 일터, 자동차뿐 아니라 자신의 잠재력,
어린 시절에 대한 기억 등이 기분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러면서도 기분이 안 좋을 때는 기분 탓이라고 여기기보다는 자신의 삶 전체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고 느끼곤 합니다. 마치 자신의 인생이 한두 시간 만에 송두리째 나락으로 떨어지기라도 했다는 듯이 말이죠. 사실은 이렇습니다. 우리의 삶은 그렇게 갑자기 나빠지지 않습니다. 좋지 않은 기분이 든다고 해도 그 기분에 머물러 있는 대신 삶을 객관적으로, 현실적으로 바라보겠다는 마음으로 자신의 판단에 의문을 제기해 봐야 합니다. 자신에게 이렇게 말하세요. 지금 내 기분이 별로 좋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방어적이고 화가 나고 좌절감을 느끼고 스트레스를 받고 우울함이 느껴지는 건 당연해. 기분이 안 좋을 때는 부정적인 생각이 들게 마련이잖아. 기분이 좋지 않을 때는 그냥 흘려보내는 연습을 해보세요. 인간의 감정은 억지로 피할 수는 없다 해도 가만히 내버려두면 시간과 함께 그냥 지나갈 것입니다. 기분이 나쁠 때 구태여 자신의 삶을 분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건 오히려 정서적 자살 행위입니다. 만약 당신에게 정말 문제가 있다면 기분이 나아졌을 때도 그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을 테죠. 그때 해결하면 됩니다. 그러니 기분이 좋을 때는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기분이 나쁠 때는 그냥 모든 일을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다음번에 어떤 이유로든 기분이 나빠지는 게 느껴진다면 이렇게 말해보세요. 이 또한 지나갈 거야. 네, 분명 그럴 겁니다. 비판을 받아들이고 사라지는 걸 지켜봐요. 아주 가벼운 비판에도 우리는 쉽게 경직됩니다. 비판을 받으면 우리는 비상사태라도 만난 듯 행동하며 마치 전쟁터에 내던져진 듯이 자신을 방어하죠. 그러나 사실 비판이란 다른 사람이 우리에 대해, 우리의 행동이나 사고방식에 대해 관찰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관찰한 내용이 우리가 자신에 대해 생각하는 이미지와 많이 다를 뿐이고요. 그리 유난 떨 일은 아니잖아요. 비판에 자동 반사적으로 방어적인 입장을 취하면 결국 상처를 입을 뿐입니다. 공격을 받았으니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마땅히 반격해야겠죠.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은 비판을 가한 상대와 자기 자신에 대한 분노, 유해한 생각들로 가득 차게 됩니다. 물론 이 모든 반응에는 엄청난 정신적 에너지가 소모되죠. 이럴 때 놀라우리만치 도움이 되는 방법은 당신을 향한 비판에 그냥 동의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밟고 지나가도 늘 당하기만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또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비판을 인정하면서 자존감이 짓밟히도록 내버려 두라는 말도 아닙니다. 다만 비판을 그냥 받아들이기만 해도 상황이 진정되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럼으로써 단지 자신의 견해를 드러내고 싶을 뿐인 상대방을 만족시킬 수도 있고, 다른 입장에서 보자면 어느 정도 사실일지도 모를 의견으로부터 뭔가 배울 기회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당신이 냉정함을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여러 해 전, 저는 처음으로 저 자신을 향한 비판에 동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당시 아내가 제게 던진 "당신은 말이 너무 많아요" 라는 말에 마음의 상처를 입었지만 그 말을 그냥 받아들이기로 했던 게 기억나네요. "당신 말이 맞아요. 가끔은 내가 말이 너무 많은 것 같네요." 이렇게 동의하는 순간 저는 이후의 삶을 변화시켜준 뭔가를 깨달을 수 있었죠. 아내의 의견을 그냥 받아들이자 그녀가 옳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때로 제가 정말 너무 말이 많다는 사실을 비로소 발견한 것이죠. 제가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은 덕에 아내 또한 여유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몇 분 뒤
제게 이렇게 말하더군요. 당신은 정말 좋은 대화 상대예요. 아내가 저에 대해 관찰한 바를 얘기했을 때 제가 만약 화를 냈다면 이런 말은 들을 수 없었겠죠. 그날 이후로 나를 향한 비판에 즉각 반발한다고 그 비판이 사라지지는 않는다는 점을 배웠습니다. 오히려 그 비판에 부정적으로 반응하면 당신을 비판한 상대는 자신의 평가가 정확했다고 확신하게 될 뿐이죠. 이 전략을 시도해 보길 바랍니다. 비판을 그대로 수용할 경우의 이익이 그에 따르는 손해보다 더 크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성취의 의미를 정의해 보세요. 때로 우리는 소위 성취에 쉽게 빠져들곤 합니다. 평생 성취를 추구하고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갈구하며 인정받기를 원하죠. 그에 대한 집착이 너무 커지면 삶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잊어버릴 정도가 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의미 있는 성취란 어떤 것일까요? 하고 묻는다면 대개는 다음과 같은 전형적인 대답이 돌아올 겁니다. 오랜 목표를 이루는 거죠. 돈을 많이 버는 게 최고예요. 경기에서 이기는 겁니다. 승진이요. 내 분야에서 최고가 되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거죠. 이러한 답들은 대부분 삶의 외적인 것들, 즉 우리의 외부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물론 이런 성취를 추구한다고 잘못은 아닙니다. 우리의 환경을 더 낮게 만들려는 거니까요. 하지만 행복과 내면의 평화가 당신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면 위와 같은 성취들이 그 목적에 부합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신문에 당신의 사진이 실리는 건 멋진 일일 수도 있지만 역경을 견디고 삶의 중심을 잃지 않는 법을 배우는 일만큼 큰 의미를 가지지는 않죠. 그럼에도 사람들은 신문에 사진이 실리는 건 훌륭한 성취로 여기면서도 삶의 중심을 잃지 않게에 대해서 성취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 대체 어디에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걸까요? 제가 이룬 가장 의미 있는 성취는 저의 내면에 존재합니다. 나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친절했는가?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민감하게 반응했는가? 아니면 차분하게 대응했는가? 나는 과연 행복한가? 화가 났을 때 거기에 계속 매여 있는가? 아니면 흘려버릴 줄 아는가? 너무 고집을 부리지는 않았는가? 타인의 잘못을 대담하게 용서했는가? 이런 질문을 하면서 우리는 비로소 기억하게 됩니다. 진정으로 한 사람의 성취를 확인할 수 있는 척도는 어떤 일을 했는가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라는 점 말이죠. 외적인 성취를 이루는 데 사로잡혀 있기보다는 진정 중요한 목적이 무엇인지에 초점을 맞추세요. 의미 있는 성취란 무엇인지 올바르게 정의할 수 있을 때 올바른 삶의 방향 또한 잡을 수 있을 겁니다. 누군가 던진 공을 꼭 받지 않아도 좋아요. 제 가장 친한 친구가 가르쳐준 값진 교훈입니다. 그는 종종 우리가 내면을 다스리는데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타인의 문제를 덥석 내 것으로 받아들이려는 성향에서 비롯된다고 했죠. 즉, 누군가가 당신에게 문제를 던지면 당신은 반드시 그걸 받아서 대답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정말 너무 바쁠 때 한 친구가 전화를 걸어서 흥분한 어조로 이렇게 말했다고 칩시다. 어머니 때문에 미치겠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지? 그러면 당신은 저런 뭐라 말해야 할지 모르겠군 하고 말하는 대신 자동적으로 그 공을 받아서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애쓰죠.
그러다가 나중에는 자신의 일이 친구의 고민 상담 때문에 늦어졌다는 사실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친구를 향한 원망의 마음이 생깁니다. 사람들이 죄다 문제가 발생하면 당신만 찾는 것만 같아서 화도 나죠. 타인의 삶이라는 드라마에 개입한 게 자신의 자발적인 결정이었다는 건 잊어버린 채 말입니다. 누군가 자신에게 공을 던진다고 그 공을 다 받을 필요는 없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은 우리 삶에서 스트레스를 줄이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죠. 친구가 당신에게 전화를 걸어와 고민을 털어놓는다면 그 공을 그냥 바닥에 떨어지게 두면 됩니다. 친구가 당신을 자신의 문제에 끌어들이려고 해도 거기에 꼭 끌려 들어갈 필요는 없다는 말입니다. 당신이 그 미끼를 물지 않으면 그 친구는 다른 사람을 찾을 것입니다. 누군가가 던진 공을 절대 받지 말아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단지 당신이 받고 싶을 때만 그 공을 받으라는 것이죠. 또한 당신이 친구를 걱정하지 않는다거나 무신경한 사람이라거나 친구에게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라는 뜻도 아닙니다. 좀 더 평온한 삶을 위해 우리는 자신의 한계를 알아야 하고 자신의 일에 책임질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루 종일 우리를 향해 수많은 공이 던져집니다. 직장, 자녀, 친구, 이웃, 심지어 완전히 낯선 사람들조차 우리에게 공을 던지죠. 만약 저를 향해 날아오는 그 공들을 다 받는다면 전 확실히 미쳐버리고 말 겁니다. 그리고 당신도 저와 마찬가지일 테죠. 핵심은 이겁니다. 남에게 이용당한다는 느낌, 남에 대한 원망, 혹은 무기력한 기분에 휩싸이지 않으려면 언제 공을 받아야 할지를 알아야 한다는 거죠.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상황에서는 심지어 전화를 받는 일처럼 매우 사소한 것조차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전화를 통한 상대방과의 대화에 참여할 시간과 에너지, 열의가 없다면 그 전화에 응답하지 않아도 좋다는 겁니다. 단지 전화를 받지 않는 것만으로도 자기 마음의 평화를 책임질 수 있는 거죠. 이 전략은 모욕이나 비난을 당할 때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당신에게 어떤 생각이나 의견을 제시할 때 그것을 정면으로 받고 상처를 입는 대신 그 공을 그냥 바닥에 떨어지도록 내버려 두고 자신의 길을 그냥 걸어도 되는 겁니다. 누군가 내게 공을 던졌다는 이유만으로 그 공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 전략을 꼭 실험해 보길 권합니다. 어쩌면 당신이 자신에게 던져진 공을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이 받아왔다는 점을 확인하게 될지도 모르니까요. 많을수록 행복하다는 생각을 버려요. 우리는 인류 역사상 과거에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풍족함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인구는 대략 세계 인구의 6% 정도에 불과하지만 미국인들이 소비하는 세계의 천연 자원은 거의 절반에 육박한다는 통계가 있죠. 더 많이 가질수록 더 행복하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 어느 시대보다도 더 큰 행복과 만족을 누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죠. 근처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역사상 가장 불만족스러운 시대를 살고 있는 중입니다. 많이 소유한다는 것이 또는 많이 소유하는 삶 자체가 나쁘거나 잘못이라거나 해롭다는 건 아닙니다. 단지 더욱더 많이 갖고 싶은 욕망이란 만족할 줄 모른다는 게 문제라는 것이죠. 더 많이 가질수록 더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 한 당신은 결코 만족하지 못할 겁니다. 뭔가를 갖게 되었거나 어떤 일을 성취했을 때 우리는 대개 바로 다음 단계에 대해 생각하죠. 이전 단계가 끝나자마자 말입니다. 바로 이러한 성향이 우리에게서 삶과 여러 축복에 대해 고마워하는 마음을 빼앗아 버립니다. 예를 들면 제가 아는 한 사람이
멋진 곳에 위치한 아름다운 집을 샀습니다. 하지만 그가 행복을 느낀 시간은 새 집으로 이사하기 바로 전날까지만이었죠. 이사가 끝나자마자 그가 느꼈던 만족감은 사라져버렸습니다. 그 즉시 그는 더 크고 더 아름다운 집을 사고 싶어졌죠. 더 많이 가질수록 더 행복하다는 생각이 새 집을 단 하루도 즐길 수 없도록 만든 것입니다. 슬프지만 제 지인만의 특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우리 모두 비슷하죠. 심지어 달라이 라마가 1989년에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을 때 기자들이 가장 먼저 던진 질문은 다음에는 어떤 일을 하실 건가요? 였다고 합니다. 집을 사든 차를 사든 식사를 하든 배우자를 찾든 새 옷을 사든 심지어 상을 수상했을 때조차 사람들은 만족하지 못합니다. 어디에나 만연한 이 경향을 극복하는 방법은 더 많이 갖는다고 더 행복해지지 않는다는 점을 자신에게 확신시키는 겁니다. 당신이 갖지 못한 게 아니라 더 많은 것을 원하는 게 문제라는 점을 깨달아야 하는 거죠. 만족하는 법을 배운다는 건 더 많이 가질 수 없다거나 가져서는 안 된다거나 애초에 더 많이 갖고 싶은 마음을 버려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단지 당신의 행복이 더 많이 소유하는 것에 좌우되면 안 된다는 뜻이죠. 이미 당신이 가진 축복을 감사하는 마음을 개발해 보세요. 마치 처음 접하는 것처럼 자신의 삶을 새롭게 바라보세요. 그러면 새로운 소유물, 새로운 성취가 자신의 삶에서 점점 늘어나는 모습이 보이게 될 겁니다. 더불어 그에 대한 고마운 마음도 점점 깊어질 테고요. 행복의 척도는 소유와 바람을 구별하는 데 있습니다. 당신은 늘 더 많은 것을 원하며 평생 행복을 쫓아다니기만 하면서 살아가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다면 뭔가를 소유하려는 마음을 의식적으로 줄여나가야 합니다. 그런 삶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쉽고 더 만족스러우리라는 점은 더 말할 필요도 없겠죠.